해당 에피소드는 들으시기에 다소 힘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상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카니모의 작성자 866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카니모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없는 것 같네요. 저도 쓰고 나서 다시 신경이 쓰여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의 친가까지 가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으므로 문헌과 할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추측한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이 나이가 되어 오랜만에 사전을 한 손에 쥐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니모는 주술계 같습니다. 그것도 그다지 좋지 않는 계통의 주술 말입니다. 옛날 아직마을이 집락에서만 생활하고 있고 외부와의 관계가 별로 없는 무렵입니다. 저는 별로 역사 같은데 밟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무렵은 집락 내에서의 혼인이 주였던 듯하여 역시 피가 진해진다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듣듯이 피가 진해진다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고 있지 않는 시대, 그러한 아이들은 마가코라고 불려져 꺼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코를 낳은 여성도 마가코메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옛날이라 마가코가 태어나도 태어나자마자 알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마가코라고 하는 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은 그 기행 때문에 역시 여우에 들렸다는 등 재해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자식 모두 집락 내의 재앙을 부른다고 하여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살해당하는 방법이 마가코메에게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해 한층 더 그 마가코메도 매우 심한 방법으로 죽이는 혐오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지 자세한 것은 몰랐습니다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한 내용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마가코메는 살해당한 뒤에도 집락에 재앙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이야기에 카니모의 등장입니다. 카니모는 전에도 쓴 것처럼 발피상이라고 씁니다. 발, 머리카락의 주술로 상, 좋지 않은 것을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마가코메의 머리카락을 다발로 쓰고 마가코의 뼈로 만든 구슬을 엮어 특수한 주술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 마을의 땅에 묻고 재앙을 다른 마을에 피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팔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말한 주저적인 의미가 컸던 것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물건은 팔찌였지만 목걸이 등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주에는 반드시 저주 되돌리기가 따라붙습니다. 설치된 카니모를 깨달으면 파내고 이쪽의 마을에 걸어서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도조신 아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묻힌 카니모를 눈치채면 그 위에 아고를 두어 봉했습니다. 아고는 본래 가고라고 불리고 있어서 비석에 새겨진 인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 따라 마을에 다시 재앙이 되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이웃 마을로 가는 길이 정확히 뒷산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카니모는 더러움을 잃고 풍화되어 간 것 같았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카니모는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것일까요? 제가 조사한 범위에서 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또 자세한 분이 있으면 배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신경 쓰이고 있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K의 그 후를 들었습니다. K는 그때부터 현지의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스님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머리카락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고 칼날에 자른 자국과 안쪽이 텅텅 비어버린 팔의 가죽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목숨은 구했지만 K는 일생 와병 생활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의사의 이야기로는 뇌에 가느다란 머리카락의 두께 정도의 무수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카니모를 찾아내도 결코 손목에 차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내 세라와는 참 아름다운 10년의 세월을 함께했다. 아내에게 항상 당신 없인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하면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대답해줬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같았다. 이는 우리가 2명의 사고뭉치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분명해졌다. 우리 집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암 판명을 받았을 때 애들에게 알리진 않았다. 말기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30대의 말기암 환자라니 가당키나 한가.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바스라져가는 것 대신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집에서라면 내가 느끼는 이 어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으리라. 벌써 2달이 지났고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두렵다. 매 호흡이 힘들고 모든 움직임은 용을 써야만 한다. 안방에서 병원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말하기를 요즘 내가 아파 보인단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방해주는 사탕약과 함께 물을 수시로 마셔주면 좋아질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아이들 면전에 대고 아니 아빠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내가 떠난 후에 아내에게 남겨질 책임을 빙자한 짐들이었다. 세라 혼자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집세는 낼 수 있을까? 내 병원비와 약에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끌어다 썼다. 물론 아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였으나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사실은 보통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내 몫이었다는 거였다. 아직 몸을 움직일 여력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저녁을 차려주고 싶어서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내에겐 간단한 일도 내겐 지옥 같았다.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몸에 열감이 너무 심했다. 아내가 재료를 썰고 섞고 고명을 만드는 동안 난 최소한의 재료를 더하는 것만 할 수 있었다. 식사 준비가 끝났으나 아이들을 부를 필요도 없었다. 집안 곳곳에 퍼진 냄새에 이끌려 방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주방으로 왔으니 말이다. 식탁 앞에 앉자 이 자리가 암 걸리기 전 가족과 함께 했던 수없이 많은 다른 저녁 식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다. 우리 부부가 준비한 음식 앞에서 내가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웃으며 기대에 찬 표정을 해보였다. 밥 먹기에 앞서 오랜 시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둔 말을 아내에게 전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아내의 말을 듣자 그래도 좋은 삶을 살았고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이 내가 준비한 마지막 식사를 즐기는 것을 보며 그 안에 넣은 비소량이 충분하기만을 바랬다.